월급 220짜리 받아줬더니 감히 선을 넘어? 이제 나가! 임신 8개월 며느리 윤서연 씨를 비가 오는 새벽 2시에 쫓아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옷 차림에 우산도 없이 그렇게 임산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 씨는 며느리 윤서연을 항상 탐탁치 않게 봐왔고 이날은 그 감정이 폭발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쫓아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앞으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정장 차림의 대형 법률 로펌에서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기지 않는 말을 쏟아냅니다. 윤서연의 시어머니 최명자 씨 되시죠? 최명자 씨, 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쫓겨난 며느리의 정체는 뭘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빗소리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단독주택 현관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임신 8개월의 윤서연이었죠. 잠옷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슬리퍼를 신은 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최명자, 서연의 시어머니였는데 막 밖에서 들어온 참이었죠. 젖은 우산을 든 채 현관에 서 있던 그녀는 우산 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품격은 내가 깎아먹는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 서 있는 게 편할 리 없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최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손님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집안 어른들한테 말대꾸를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서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최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넌 늘 그래.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를 무시하잖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오늘 그 태도는 뭐였어? 시댁 친척들 앞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들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친척이 서연의 직장에 대해 물었죠. 최명자는 대답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라는 말을 던졌고 서연은 그저 조용히 제 일은 의미 있습니다 라고만 답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명자에게는 그것조차 반항으로 보였나 봅니다. 월급 220짜리가 어디서 체면을 운운해?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20만 원, 그게 서연이 받는 월급이라고 최명자는 믿고 있었고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를 그 정도 위치로 규정해야 자신의 우위가 확보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최도헌, 서연의 남편이었는데 파자마 차림에 졸린 듯한 얼굴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잠깐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가. 어머니 마음 상하셨잖아. 서연은 남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없이 그저 귀찮음과 회피만이 있었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현관 옆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신었는데 우산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챙길 수 없었죠. 우산은 모두 신발장 위쪽 선반에 있었고 배가 불러 팔을 뻗기 어려웠으니까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서연은 거실 소파에 두었던 가방을 집어들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전화를 걸었는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신호는 단 한 번만에 연결됐습니다. 짧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절차 바로 진행해 주세요. 통화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는데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최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이제 좀 조용하겠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최도원은 한동안 현관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에게는 아내보다 내일 아침 출근이 더 중요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얇은 카디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골목 모퉁이를 돌아 큰 길로 나오자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죠. 접수 완료. 내일 오전 진행합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검은색 차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건 그 짧은 전화가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누구에게 전화를 한 건지,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이 집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말이죠. 서연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고 그저 고요함만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녀는 누구에게 전화를 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도곡동의 한 레지던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창밖으로는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오늘의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산전 검진. 서연은 천천히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진은 순조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기 상태 아주 좋아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이도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오전 중으로 접수 완료된다는 내용이었죠. 녹취 파일 전사 작업도 진행 중이며 내일 오전까지 문서화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욕성 발언 부분 정확하게 전사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통화를 끝낸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실 선아영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죠. 서류 봉인 작업 준비가 완료되었고 내일 오전 방문 일정 확정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정한다고 오전 9시라고요. 레지던스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정리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가장 위에는 혼인 중 재산 이동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보증 채무 개인 귀속 확인서, 그리고 11월 7일 새벽 2시 14분에 녹음된 파일의 전사 작업 진행 문서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가압류 신청은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녹취 전사는 내일 오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죠. 재산 분리 서류는 이미 정리가 끝났고 보증 채무 관련 증빙 자료도 모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내일 오전 방문 일정도 확정되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서연은 작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작업을 앞둔 사람의, 준비를 마친 사람의 한숨이었죠. 그때 짧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몇 달 전 파랑재단의 한 행사장.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했죠. 이사님, 차량 회차 준비되었습니다. 이사님, 다음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노트북을 열자 이도연 변호사로부터 온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초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서연은 파일을 열어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항목, 금융 자산 항목, 보증 채무 내역.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 틀린 것이 없었죠. 문서 끝에는 서명란이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서류가 완성된 후에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원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죠.
어디 있어? 집에 들어와. 어머니도 많이 진정하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은 미안해. 내가 좀 더 잘 말씀드릴 걸 그랬어. 그래도 집은 들어와야지. 임신 중인데 밖에서 어떻게 지내?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좀 더 잘 말씀드린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서연아, 우리 그냥. 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들, 펜, 노트북, 물컵.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죠. 서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방배동 방문, 서류 전달 및 절차 안내, 그리고 이후 법무법인 미팅.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은 안정적이었죠.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은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집 앞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죠. 한 명은 정갈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 여성 선아영이었습니다. 비서실 명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죠.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의 남성 이도연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아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최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아영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랑재단 비서실 선아영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의 이도연 변호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최명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긴 사적 공간입니다. 약속 없이는 곤란한데요. 이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요한 서류 전달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최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죠.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최명자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죠? 이도연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투명 파일에 담긴 서류 묶음 여러 개가 나왔죠. 각 파일마다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혼인 중 재산 이동 내역입니다. 최명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보증 채무 개인 귀속 확인 자료입니다. 그녀의 손이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세 번째, 2024년 11월 7일 새벽 2시 14분, 모욕 및 퇴거 관련 녹취 전사 문서입니다. 최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제목들을 하나씩 읽으며 입술을 떨었죠. 이게 다 뭐야? 이도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확인하실 항목들입니다. 사실관계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원이 내려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지 셔츠 차림이었죠. 그는 거실에 낯선 사람들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연이 보낸 사람들이야. 도원은 천천히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내려다봤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고. 오해였어. 이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해 여부는 서류에 기록된 사실관계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아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크림색 봉투였죠.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최명자가 물었습니다. 저건 뭐죠? 추가 확인 서류입니다. 필요하실 때 개봉하시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최명자는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도원은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명함 2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중히 인사하고 일어났습니다. 최명자와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최명자와 도원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 묶음과 아직 열리지 않은 크림색 봉투가 놓여 있었죠. 최명자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인 중 재산 이동 내역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그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도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자는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조용히 해. 최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볍지 않았죠. 그녀는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봉인 스티커 위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확인 서류 개봉 시 서명 필요. 최명자는 봉투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봉투 속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는 무엇일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초구 한성 장례 문화원에서는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최도원의 외가 쪽 큰어른의 발인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장례식장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대화들과 조문객들의 발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가 모든 것을 차분하게 흘러가게 만들었죠. 조문실 입구 앞 하얀 국화가 놓인 테이블 위에는 조문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까만 표지에 금색 글씨로 박명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명자는 상주석 옆에 앉아 검은 한복 차림으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도원도 옆에 서 있었는데 둘 다 지친 표정이었죠. 그때 조문실 입구 쪽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얇은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는데 배가 불러 있었지만 걸음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40대 남성이 함께 있었는데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맨 모습으로 서연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명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고 도원도 고개를 들어 바라봤죠. 서연과 남성은 조문록이 놓인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펜을 들어 천천히 이름을 적기 시작했죠. 윤서연. 그 아래줄에 남성이 펜을 이어받아 윤재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서연이 다시 펜을 들어 가족이라고 적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서현과 재민은 조문록을 닫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정중히 절을 올렸는데 한 번, 두 번, 동작은 느렸고 정확했죠. 절을 마친 서연이 돌아서며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최명자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상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재민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죠. 최명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도원이 작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최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조문록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 적힌 윤서연, 윤재민 가족이라는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가족. 그 단어가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잠시 후 다른 조문객들이 들어왔고 조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최명자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인사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 조문객이 잠시 뜸해진 틈에 최명자는 조문록이 놓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조문록을 펼쳐 페이지를 넘기며 서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윤서연 윤재민 가족이라는 글씨가 있었죠. 그런데 그 바로 아래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파랑재단 후원회라는 이름과 함께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대표 측 특별조문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손이 멈췄고 그녀는 그 글자를 한 번,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파랑재단 대표 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며칠 전 집에 왔던 사람들, 파랑재단 비서실 명찰을 달고 왔던 젊은 여자와 변호사, 그리고 서연과 파랑재단의 관계가 단순히 직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명자는 천천히 조문록을 덮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죠. 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무데도. 최명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녀는 앉아서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 들어왔고 나갔으며 시간은 흘러갔죠. 하지만 최명자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누구인지 자신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불안이었죠. 저녁이 되어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최명자는 빈 조문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도원은 밖에서 장례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죠. 그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월급 220만 원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자신이 내쫓았던 그 사람이 대체 누구였던 걸까 하고 말이죠. 그날 밤, 최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오후, 최명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여러 회사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파랑재단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죠. 벽에는 재단 후원 사업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노인 복지 시설, 장학금 수여식. 최명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비서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죠.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은 넓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책상 여러 개가 정돈되어 있었죠. 그중 한 책상에 선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선아영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명자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명자는 한 걸음 더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윤서현과 관련된 일로 왔어요. 예약이 있으십니까? 예약? 내가 누군지 알잖아. 선아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약 없으신 분은 대기하셔야 합니다. 최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번에는 우리 집까지 왔으면서 지금은 예약이 필요하다고. 지금은 내부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 그저 원칙을 말하는 톤이었죠. 최명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뜻이었죠. 선아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최명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은 조용했죠. 가끔 전화벨 소리가 들렸고 선아영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도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명자를 보더니 잠시 멈췄죠.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며칠 전에 가져온 서류들 말이에요. 그거 좀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요.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단 이미 절차가 개시된 이상 어머님께서도 법에 따라 응하셔야 합니다. 절차라니? 무슨 절차요?
가압류 신청은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재산 분리 관련 서류도 검토 중이고요. 최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도연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명자에게 건넸죠. 명함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연 파랑재단 전략기획전 실장. 최명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파랑재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는 이 재단의 전략 기획을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가족신탁 공동수탁자로 활동 중이시고요. 최명자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럼 그 사람이 네. 재단 운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명자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죠. 내가 몰랐어요. 이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영도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최명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인이라니. 최명자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자는 혼자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죠. 손에는 아직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서연 파랑재단 전략기획전 실장. 그 글자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1층에 내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최명자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월급 220만 원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재단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최명자는 천천히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집에 좀 오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최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지만 최명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 시각 방배동 단독주택의 거실에 최명자와 최도원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이도연 변호사가 놓고 간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고 그 한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은 크림색 봉투가 놓여 있었죠. 최명자는 재단 비서실에서 받아온 명함을 도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서연이가 재단의 실장이었대. 도원은 명함을 받아들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변호사가 직접 준 거야. 침묵이 흘렀고 도원은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거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명자는 대답 대신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렸죠. 봉인 스티커를 천천히 뜯자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이 나왔고 최명자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혼인 중 재산 이동 내역 상세 보고서라는 제목과 함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최도원 윤서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재산 변동 및 보증 채무 분석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죠. 최명자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거래 내역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죠. 2022년 3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5억 원이 최도원 명의로 실행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사업 보증 3억 원의 윤서연이 연대보증인으로 올랐으며 2023년 6월에는 신용카드 채무 2천만 원이 윤서연 명의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도원은 고개를 돌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는데
보증 채무가 어떻게 윤서연 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가 날짜와 서명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증 채무주 요청인 최명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서류에는 날짜와 함께 통화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은행에 전화했던 기록과 보증인 변경을 요청했던 기록이 모두 있었습니다. 도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최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서류 묶음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11월 7일 새벽 2시 14분 녹취 전사 완료본이라는 다른 제목이 보였죠. 최명자의 손이 떨렸고 도원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류에는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 23초, 최명자가 우리 집안 품격은 내가 깎아먹는 거야 라고 말했고 22초 후에는 월급 220짜리가 어디서 체면을 운운해? 라는 말이 이어졌으며 그리고 27초 후에 최도원이 지금은 그냥 나가. 어머니 마음 상하셨잖아 라고 말했던 모든 내용이 시간, 바라자, 내용 하나하나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명자는 서류를 내려놓았고 도원은 고개를 숙였죠. 그때 서류 묶음 맨 아래에서 작은 USB 하나가 나왔는데 투명 케이스에 담겨 있었고 라벨에는 원본 녹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원이 USB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거실 선반에서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고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오디오 파일이었죠. 도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 그리고 목소리. 우리 집안 품격은 내가 깎아먹는 거야. 최명자의 목소리였는데 또렷했고 거칠었습니다. 월급 220짜리가 어디서 체면을 운운해. 녹음은 계속되었고 모든 대화가 선명했습니다. 최명자의 비난, 서연의 짧은 대답들, 그리고 도원의 지금은 그냥 나가라는 목소리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녹음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도원은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최명자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고 녹음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절차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원은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었네. 최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의자 끝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 숫자들과 날짜들과 녹취 내용들이 모두 거기 있었죠. 도원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는 현관으로 향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는데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고 문이 닫혔습니다. 최명자는 혼자 남아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윤서연 파랑재단 전략기획 전 실장이라는 글자와 함께 녹취 전사본에 적힌 월급 220짜리가라는 그 말을 다시 봤죠. 그 말은 이제 영원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건의 반전일 뿐입니다. 감정의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성 모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가을비가 그친 뒤 맑은 하늘 아래 파랑재단 산하 자선기금이 지원하는 큰 조문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VIP 조문실 입구에 최명자와 최도원이 검은 한복 차림으로 상주 측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후 3시경 조문실 입구 쪽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얇은 베일을 쓴 모습이었는데 배는 여전히 불러 있었지만 걸음은 안정적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혼자였고 더 이상 누군가 뒤에 서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파랑재단 쪽 대표라던데. 아, 그 유명한 윤 이사님.
최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원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죠. 서연은 영정 앞에 서서 천천히 절을 올렸는데 한 번, 두 번, 동작은 정중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절을 마친 후 서연은 상주석으로 향해 상주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주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재단 측에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상주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주가 명함을 받아들고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 순간 최명자와 도원의 귀에도 그 이사님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최명자는 서연을 바라봤고 서연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명자를 바라보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와 최명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최명자는 대답하지 못했고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명함을 꺼내 그것을 최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최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명함을 클로즈업했는데 거기에는 윤서연 파랑재단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이사 가족 신탁 공동 수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원도 명함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의를 지켰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있었고 완전한 위치의 역전이었죠. 주변 조문객들이 상황을 눈치채며 몇몇은 서연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들은 최명자와 서연의 관계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최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명함을 쥔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서서 천천히 조문실을 나갔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문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명자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파랑재단 이사와 가족신탁 공동수탁자라는 글자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최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죠. 상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문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지만 최명자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던 모습, 상주에게 명함을 건네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인 예의를 지켰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으며 최명자와 도원은 장례식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죠. 도원이 핸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최명자는 창밖에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 장례식장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최명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다시 꺼내 어두운 차 안에서도 보이는 윤서연이라는 그 이름을 바라봤는데 그 이름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최명자는 명함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도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집에 좀 오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최명자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하다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는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복수 대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봄이 왔습니다. 도곡동의 한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안, 평일 오후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여유롭게 장을 보고 있었죠. 서연이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생후 2달쯤 된 아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작은 손, 작은 발, 평화로운 얼굴. 서연은 편안한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평온했죠. 그녀는 진열대 앞에 멈춰 서서
제품 가격표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을 집어들어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트에 넣었죠. 다음은 빵 코너였습니다. 식빵 한 봉지, 잡곡빵 한 봉지. 천천히 장바구니가 채워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누구나 하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때 카트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죠. 검은색 니트에 간단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카드 명세서 같은 종이가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모차 안의 아기를 내려다봤죠.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기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네. 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최명자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최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일 너한테 한 말들 다 잘못된 거였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서연은 한참을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죠. 그저 선이 분명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최명자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다음 말이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다만 다시는 저와 아이 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최명자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흐느꼈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벌주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유모차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어머님 건강하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최명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벨트 위에 올려놓았죠. 직원이 물건을 찍었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카드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봉투에 물건을 담아 유모차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를 나왔죠.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모차 안의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려는 것 같았죠. 서연은 멈춰 서서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였고 작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서연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알맞은 크기의 집이었죠.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유모차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엄마를 바라봤죠. 이제 우리 둘이야.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우릴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보였죠. 새로 돋아난 나뭇잎들, 피어나는 꽃들, 따뜻한 햇살.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복수를 이룬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의, 아이를 지켜낸 사람의 얼굴이었죠.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되며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전화는 복수가 아니라 지켜냄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